미안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내뱉는 순간 내 목소리가 너무나 낮고 떨려서 수화기 넘어 그에게 제대로 들렸을까 싶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이혼 합의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종이 위에는 차갑고 단호한 두 사람의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전 남편과 남이 된 지 겨우 몇 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서명만큼이나 단호하게 우리의 인연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서로 상처만 주고 헤어진 관계였으니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혼자서 새 삶을 시작하는 데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병원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혼하고 몇 주 뒤에 알게 된 임신 사실은 나에게 충격이자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혼자서라도 키울 결심을 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아이의 삶까지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수화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그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 걸어보는 전화였습니다.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야. 내 고백에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 마치 수화기 너머의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침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화를 내거나 이 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미 남이 된 사람에게 갑자기 이런 무거운 짐을 안기는 것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나는 서둘러 다음 말을 덧붙였습니다. 혼자 키울 거야. 당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냥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에게서 어떤 책임도 요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히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내 삶은 예고 없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의 대답은 내가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를 깨뜨렸습니다. 예상했던 차가운 거절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도 될까? 단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차분하고 조심스러운 그러나 너무나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할 때 그렇게 차갑게 돌아서서 남처럼 헤어졌는데 이제 와서 같이 병원에 가자니요. 우리의 마지막 대화는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날카로운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아이의 병원 방문을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떨림과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혼자서 괜찮아. 당신은 당신 삶을 살아야지. 나는 애써 단호하게 말했지만 나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기 홀로 병원을 드나들며 느꼈던 외로움과 막막함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 아이의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나의 망설임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그냥 아이 아빠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주고 싶어서. 혼자 힘들지 않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이 나의 차가웠던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국 나의 고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렇게 우리의 이상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아이의 부모로서 병원을 함께 찾는다는 것. 이 상황이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 다음 주 수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의 옆에 서 있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나는 이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대답은 내가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를 깨뜨렸습니다. 그 차가웠던 남자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서 어색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이혼 전과 다름없이 깔끔한 재킷 차림이었지만, 이젠 나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 대신 조심스러운 눈빛만 있었습니다. 호출을 받고 산부인과 검진실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침대에 눕고 차가운 제리배에 닿자 그가 문 옆에 서 있다가 슬그머니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기계를 움직이자 화면에 아이의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콩알만 한 작은 생명. 의사 선생님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쿵쾅, 쿵쾅, 쿵쾅. 작지만 힘찬 생명의 소리. 나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가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초음파 화면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신기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눈물을 글썽이는 듯 했습니다. 보입니까? 심장이 뛰는 거.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네,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스러움으로 떨렸습니다. 그는 검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사진을 프린트해 주자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아직도 초음파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정말 생명이 자라고 있네. 그의 진심 어린 감탄에 나의 마음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이혼할 때 그렇게 차갑게 헤어졌던 그가 이제는 아이의 작은 심장 소리 하나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그 차가운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헤어졌지만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사실을요. 그 차가웠던 남자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 때문에. 이혼한 부부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임신 기간 내내 그는 약속했던 대로 내 곁을 지켰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마다 빠짐없이 따라왔습니다. 그는 대기실에서 조용히 잡지를 보거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초음파 검진이 있을 때마다 그는 옆에 서서 아이의 성장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생기고 손가락이 생기고 발차기를 하는 모습까지. 그는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초음파 화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자 그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야, 너 벌써부터 이렇게 힘이 세면 어떻게 하냐?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혼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는 출산용품도 하나씩 챙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기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지나가다 봤는데 따뜻해 보여서. 그는 어색하게 말했지만 아기 신발을 건네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기 옷, 젖병, 아기 세제 등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사왔습니다. 그는 마치 숨겨진 산타클로스처럼 매번 올 때마다 작은 선물을 놓고 갔습니다. 그는 나에게 묻지도 않았고 내가 싫어할까봐 조심스러워했지만 그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그가 가져다 준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 물건들에는 아이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리고 어쩌면 나에 대한 미안함과 애정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지기 전 결혼 생활 초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때 그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오해와 자존심 때문에 시작되었을 뿐,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는 잊고 있었습니다. 임신 후기가 되자 몸이 무거워지면서 혼자 움직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묵묵히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때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혼한 부부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그의 손뿐이었습니다.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나의 두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근처에 숙소를 잡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아이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녘, 나는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나의 짐을 챙기고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숨 쉬어 천천히. 그는 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고 내가 진통으로 비명을 지를 때마다 함께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고통 속에서 그의 손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지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주변을 오갔지만 그 순간 세상에는 오직 나와 그리고 이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그에게서 느꼈던 가장 강렬하고 따뜻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질렀고 울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곁에서 나지막이 응원했습니다. 조금만 더.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 아이 곧 만날 수 있어. 출산실로 옮겨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였고 동반자였고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처음 나오는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출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 축 늘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내 품에 안겨주었을 때 나는 온 세상의 행복이 내게 온 것 같은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때 출산실 밖에서 그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차갑게 숨겨왔던 그의 본 모습, 아이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나에 대한 미안함이 그 눈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그의 손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정말 헤어진 것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그는 병원에서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흔들었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 작은 발가락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나의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에게서 이혼 후 처음으로 우리라는 끈을 다시 느꼈습니다. 퇴원 후에도 우리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 우리의 이상한 공동육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매주 분유와 기저귀, 아기옷, 유모차, 신생아 모빌 등 아기 용품을 사왔습니다. 그는 인터넷으로 육아 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육아는 장비빨이라잖아. 그는 이제 능숙하게 짐을 내려놓고 아이의 작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려 노력했습니다. 그가 사온 물건들은 단순히 돈으로 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사랑이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나는 주저없이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그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달려와 아이를 안고 병원 응급실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그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가장 주의 깊게 들었고 밤새도록 아이 옆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남자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아이를 챙기는 모습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아이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정말 헤어진 것이 맞는지 의심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우리는 가장 이상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막 돌이 지나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그는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그가 오는 소리만 들어도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가 왔네. 아직 발음은 서툴렀지만 아이는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그에 대한 애정과 익숙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그의 품에 안겨 놀고 그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며 잠들곤 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아파트 주변 공원을 산책했고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미끄럼틀을 탔습니다. 그는 아이를 돌보는 일에 능숙했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왠지 모를 뿌듯함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아이에게는 여전히 아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시 가족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남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엮여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이의 일과 건강, 다음 달 예방접종 등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아이의 기쁨과 성장이 우리의 대화 주제였습니다. 아이의 돌잔치를 우리는 세 가족끼리 조용히 치렀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정성껏 고른 작은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반지를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계는 이제 아이를 통해 끊어질 수 없는 실타래처럼 묶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혼 후에도 우리는 가장 이상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육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때로는 사소한 다툼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결혼 생활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했고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예방접종 날, 그는 반차를 내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는 주사바늘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그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아들. 아빠가 있잖아. 용감하게 잘했어. 그가 아이를 다정하게 달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문득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는 나에게 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말없이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내가 기뻐할 때 가장 먼저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왜 그때 우리는 그렇게 사소한 것들로 싸우고 멀어졌을까요?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쏟아냈고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 노력하기보다는 서로를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오해와 자존심이 쌓여 우리의 결혼 생활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금의 평화로운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나는 그때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성숙했더라면, 서로의 마음을 한 번만 더 들여다봤더라면, 이렇게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는 아이에게 최고의 아빠였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 했고, 아이의 감정을 존중했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보면서 그가 우리 아이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아버지 역할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를 보며 왜 그렇게 환하게 웃었던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육아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맥주 한 잔을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의 과거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에게 너무 모질게 말했던 거 후회해. 당신의 힘든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어. 그는 먼저 지난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나의 마음속 응어리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나도 당신의 부담감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만 힘들다고 했지. 우리 둘 다 그때는 너무 어렸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실수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우리를 한 뼘 더 성장시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했을 때보다 이혼 후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우리 집을 가득 채울 때마다 나는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순간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함께 맞았던 일출, 처음 집을 계약하고 기뻐했던 순간,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며 나누었던 달콤한 속삭임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서로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고 서로의 마음을 닫았습니다. 아이를 보면서 웃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자꾸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아이는 그를 보며 왜 그렇게 환하게 웃었던 걸까요? 우리의 사랑이 사소한 오해로 그렇게 쉽게 부서졌다는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잠든 주말 오후, 우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고등학교 친구 오오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통화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으니 그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짧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그가 소파로 돌아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온 전화야? 응, 그냥 고등학교 친구. 별거 아니야. 그는 얼버무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는 동안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가 통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날 때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지 조그맣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야, 소개팅 받아라. 너 저번에도 안 받는다 했는데 이번엔 진짜 괜찮은 여자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번엔 꼭 나가봐. 나는 선명하게 친구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그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남처럼 살기로 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나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사소한 오해로 그렇게 쉽게 부서졌다는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서 울린 그 목소리가 나의 모든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내가 울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그는 내가 왜 우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으며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소개팅 받아? 나의 질문에 그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니, 받으려고는 했지만 매번 거절했어. 그냥 친구가 하도 성화라서. 왜 거절했어? 그냥 마음이 안 내켰어. 그리고 당신과 아이 곁을 떠나는 게 영 마음에 걸려서. 그의 대답은 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우리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이만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 3년 동안 나는 아이의 아빠로서 그를 곁에 두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이 그를 떠나보낼 용기가 없었음을. 그의 친구가 언급한 다른 여자의 존재는 나에게 충격 요법처럼 작용했습니다. 나는 그가 없는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눈물은 질투였고 뒤늦은 후회였으며 그를 향한 꺼지지 않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에서 울린 그 목소리가 나의 모든 평온함을 깨뜨렸습니다. 다른 여자의 이름이 내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후벼 팔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그가 다른 여자에게 가버린다면 나는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내가 진통을 겪을 때 잡아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나도 다시 시작해볼까 생각 중이야. 나의 말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다시 사랑을 고백하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고백이었습니다. 나의 말에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불안함과 당황함은 사라지고 그의 눈은 깊은 희망과 진심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진짜야, 당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응. 나 당신이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상상했어. 그런데 견딜 수가 없었어.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보다 당신이 없는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상상이 나를 더 괴롭게 했어. 나는 솔직하게 나의 질투심과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나의 고백을 듣고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나의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매일 당신과 아이 곁을 떠나지 못했어. 아이 때문만은 아니었어. 당신을 다시 잃을까봐 두려웠어. 그의 고백에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혼 후에도 단 한 번도 서로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져 있었던 3년은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여자의 이름이 내 가슴을 그렇게 아프게 후벼 팔 줄은 몰랐습니다. 나의 조심스러운 한마디에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이가 잠든 방을 조용히 지켜보며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때 서로에게 너무 기대려고만 했어. 각자의 삶이 흔들릴 때 상대를 비난하기만 했지. 맞아.
그리고 우린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자존심 싸움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하지만 이젠 달라졌잖아.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당신의 고생을 알게 됐고, 당신은 나의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어.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인정했습니다. 이혼이라는 고통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기대기만 하는 어린 연인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잘해보자. 아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실수와 아픔을 경험 삼아서 이번엔 절대 헤어지지 말자. 그의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그가 곁에서 묵묵히 도와준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안고서 말입니다. 나의 조심스러운 한마디에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이 때문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달 우리는 재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결혼식은 가족들과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약속했지만 이번 재혼식은 다를 것입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많은 축의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의 재혼식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의 주례는 우리의 아들, 그리고 신부와 신랑, 우리 세 가족끼리만 약속을 하는 조촐하고 진실된 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수목원에서 작은 약속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은 예쁜 턱시도를 입고 우리의 결혼 반지를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을 지켜봐 줄 것입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당신의 말처럼 아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사랑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재혼식은 이 세상 모든 약속보다 더 진실될 거야. 그는 나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이 때문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재혼 후 살 집을 함께 고르고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사소한 가구 배치 하나에도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고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선희 씨, 기억하세요. 과거의 실수는 당신들을 단련시켰고 이혼이라는 경험은 당신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가장 성숙한 부부입니다. 우리 아들이 걷는 이 길이 이제 우리가 함께 걸을 길이야. 그는 아이가 매일 뛰어노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성장이 우리의 사랑의 척도였습니다. 아이가 행복해하는 만큼 우리도 행복했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기적이었고 우리를 다시 이어준 소중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의 재혼식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달 드디어 우리의 재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하객들에게 복잡한 설명 대신 아이와 함께 찍은 단란한 가족사진 한 장만을 청첩장처럼 보냈습니다. 결혼식 당일 수목원의 푸른 잔디 위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나의 품에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내가, 그리고 작은 턱시도를 입은
우리의 아들이 안겨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주례도 없이 오직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맹세했습니다. 나, 당신을 아이의 아빠가 아닌 나의 영원한 남편으로 다시 맞이하며 평생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 나, 당신을 아이의 엄마가 아닌 나의 소중한 아내로 다시 맞이하며 평생 당신의 행복을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아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엄마는 너를 가장 사랑한단다. 그리고 너 덕분에 다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어. 우리는 이제 너를 중심으로 영원히 행복할 거야. 우리가 맹세의 키스를 나눌 때 아들은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축하보다 더 값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아이를 통해 사랑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우리 세 가족의 재혼식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약속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가족을 응원하신다면 아낌없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